자, 83페이지에요.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보통 이래 우리가 무권대리라고 하면 대리권이 없는 대리를 총칭해서 무권대리라 그래요. 이때 무권대리 안에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 중에도 표현대리라는 제도가 있어요. 표현대리.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무권대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니까 이것은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라는 의미에서 광의의 무권대리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83페이지에 그 서술 부분에 첫 번째 거 있죠. 양갈 1번. 광의의 무권대리라 하면 대리권 얻는 대리 총칭해서 말합니다.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실제로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무권대리라고 그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표현대리는 좀 특이합니다. 무권대리, 즉 대리인이라는 사람한테 대리권이 없지만 외관, 밖에서 볼 때는 외관, 밖에서 볼 때는 마치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인이라 칭한 사람 사이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외관이 있다 그러죠. 밖에서 볼 때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걸 외관이라고 그래요. 그 외관을, 즉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그 외관을 만들어지게 된 사유가 본인의 잘못이 끼어들었다. 본인이 뭔가 잘못이 끼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외관이 존재하게 됐다. 그러면 이 외관을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있겠죠. 신뢰한 거래 상대방. 이 거래 상대방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죠? 이 본인은 자기가 잘못해서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 사람, 즉 대리인이라고 믿게 된 그 사람과 거래 상대방이 믿으면서 거래했다라고 하면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상대방,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유권 대리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유권 대리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대리권이 있는 대리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처럼. 그럼 유권 대리처럼 취급하면 어떻게 되냐?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여기에서만 유효로 취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되면 누굴 보호하죠? 바로 유효되니까 믿고 거래한 상대방이 보호되죠. 이 보호 필요성 때문에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로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유효로 인정하려면 뭐예요? 대리권 있는 대리로 인정해야 되죠. 유권 대리로. 그래서 유권 대리가 무권 대리지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지만 유권 대리처럼 취급해서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인 표현 대리가 있다. 이걸 합쳐서 우리는 광의 무권대리. 그러면 지금부터는 협의의 무권대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협의의 무권대리 내용인데요. 진짜 무권대리죠. 그러니까 진정한 무권대리입니다. 만약에 그 무권대리의 모습이 계약일 때는 계약의 무권대리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갑의 A 소유 토지, 갑 소유 A 토지가, 자, 여기 갑다시라는 자, 이거 그러면 부를 할까요? 부모의 부. 갑다시가요, 대리권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갑다시가 서류를 전부 다 훔쳐내서 절도, 또 서로를 위조해서 자기가 마치 대리권 있는 것처럼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대리인. 그럼 이 대리인은 뭐죠?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 되니까 무권 대리죠. 그리고 서류 만드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절도했거나 절취했거나 위조했으니까 여기가 본인은 무책 사유죠. 귀책이 없죠. 귀책 책임질 만한 사유가 없죠. 이런 상태에서 대리권 있는 같은 그런 외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본인 갑은 잘못이 없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갑다씨가 서류를 다 가져온 상태에서 A 토지를 처분하겠다고 자기 친구 병한테 이렇게 A 토지 사라 이렇게 한 거죠. 부모님이 허락했다. 그래서 서류를 다 받았다. 위임장도 받고 인감 증명도 받고 인감 도장도 받고 또 부모님 주민등록증도 가져오고 또 등기 필증인 권리증이라죠, 소위. 그것도 가져오고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훔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상대방과 대리행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무권 대리행이죠. 무권 대리행인 A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 이때 병은 상대방이 되겠죠. 매수인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때 병은 갑다씨가 서울 다 가지고 있으니 믿었겠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만약에 대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여기 소유권 등기를 자기 앞으로 이렇게 넘길 수도 있겠죠. 그죠? 소유권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 알고 있겠죠. 자, 이런 경우가 뭐예요? 이 매매 계약은 계약의 무권 대리 상태죠. 이 A 토지 매매 계약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이 A 토지 매매 계약이 바로 계약의 무권 대리에 해당되겠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민법의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갑이라는 사람은 자, 부모니까 자식이 이렇게 했는 거 한번 봐줄 수도 있죠. 그래서 좋다, 이거 인정하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 추인한다 그래요. 추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 절대로 못 팔아. 이 A 토지가 뭐 대대로 내려오는 그 토지인데 그걸 어떻게 타인한테 팔 수 있냐? 안 돼. 거부할 수도 있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냐? 본인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인권 행사하거나 추인 거절권 행사하거나 본인은 마음대로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겠죠. 추인권을 행사하게 되면 만약에요, 이걸 선택해서 행사하게 되면 그랬으면 우리 민법은 계약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매매 계약으로 확정돼 버립니다. 더 이상 무효로 못 바꾸는다 이 말이죠. 소급적으로 계약 당시로 이 말이죠. 계약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매매 계약으로 확정해 버립니다. 유효한 매매 계약이 되어 버리니까 갑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추인권 행사 이렇게 행사하면 됩니다. 그럼 추인권 행사 이 권리는 형성권입니다. 추인권을 행사하는 순간에 유효로 확정되어 버리니까요. 매매계약이 유효한 매매계약이 된다. 그 다음에 추인권 행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상대방은 누구냐라고 하면 상대방, 즉 추인권을 받을 상대방은 누구냐라고 하면 무권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있겠죠. 무권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여기는 병이 되겠죠. 또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무권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갑다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병과 거래한 승계인도 될 수 있습니다. 승계인. 병과 거래한 자. 예컨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대금을 갑다씨한테 주고
갑이 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갑다시가 갑의 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등기 전 해주더라. 그래서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여기서 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갔다라고 하면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병한테 추인을 내서 이 매매를 확정하게 유효가 될 수도 있지만 병과 거래한 정한테 추인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여기는 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그죠?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을 때는 이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한 사실을 가지고 병이 알기 전까지는 병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요게 추인권 행사한 내용을 갑다시한테 했을 때 이렇게 추인했을 때는 이 추인한 사실에 의해서 이 매매가 확정적 유효가 됐다라는 사실을 병한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병이 알기 전까지는 요 내용 따라줘야겠죠. 자, 여기에 무권 대리한테 추인한 경우 요거는 조심합니다. 그 다음에 추인은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니까 이 추인권 행사하면서 뭐 일부 추인한다든가 조건을 붙여서 추인한다든가 또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대방 병이 동의 승낙하지 않으면, 즉 병이 승낙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할 수 없다. 일부 추인도 조건부 추인도 변경한 추인도 안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상대방, 즉 직접 상대방인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동의해 줘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추인권에 있다. 추인 거절권은요? 거절권을 행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효로 확정되겠죠. 더 이상 유효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무권 대리 행위의 이 행위의 효과는 갑과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 상태죠. 무효인데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도 바뀔 수 있는 무효죠. 그래서 이걸 왜 뭐냐? 무권 대리 행위의 효과가 무효란 것은 유동적 상태의 무효다. 이걸 우리는 불확정적 상태의 무효다라고도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 부분도 함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무권 대리 행위, 협의의 무권 대리 효과는 불확정적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 왜냐? 우리가 본인의 추인권, 추인 거절권의 내용의 효과를 보니까 추인을 하면 저기에는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바뀌고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그때 무효로 확정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저기는 무권 대리 행위 상태로 존재할 때는 무효는 무효인데, 즉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건데 다만 확정되지 않았다. 유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거절권 행사 자체는 형성권입니다. 왜냐하면 거절권 행사하면 바로 무효라는 효과가 확정되기 때문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리고 거절권은 갑다시한테 하든 뭐 병한테 하든 무방하죠. 그렇죠? 무권 대리한테 하든 또 추인 거절을 저기 있는 병 상대방한테 하든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확정적 무효. 이때 이 거절 행위는요, 의사의 통지 행위로서 준 법률 행위가 됩니다. 이 행위의 성질은, 거절 행위는 준 법률 행위입니다. 추인권 행사에서 추인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되고요. 이런 면에서 이거는 법령이죠. 단독 행위라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러나 거절권 행사인 거절 행위는요, 의사의 통지인 준 법률 행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어떤 지위에 있는가? 협의의 무권대리,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지위, 병이 좋으니까 거래 상대방, 직접 상대방, 병의 지위. 이 사람은 저기 있는 본인한테요, 추인을 거절할지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걸 우리는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상대방은 본인한테 할 수 있죠. 본인이 추인할지 여부를 따지니까 본인한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최고는요, 상대방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최고할 수 있어요. 우리 법에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권 행사. 자, 이때는 생각할 시간을 상대방 본인한테 줘야겠죠. 최고권 행사할 때 상대방이. 그래서 상당 기간, 숙려 기간을 준다. 이게 숙려 기간이죠. 생각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본인한테 이게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추인할래요, 말래요?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의사표시를 발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여기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거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거절로 본다. 거절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죠. 거절로 간주했으니까 거절은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 확정, 이렇게 되겠죠. 아무런 말하지 않으니까 효과가 발생했잖아요. 발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의사표시를 본인이 발하지 않으면 거절, 무효로 확정되니까 이것은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무 말을 발하지 않았는데도 효과가 발생하니까 발신주의. 자, 최후권. 이때 최후권은 권리 행사하니까 법 효과가 무효가 확정되니까 형성권의 성질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최고 행위는 의사의 통지행위로서 준 법률행위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은 최고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이 거래행위, 계약행위의 의사표시, 자기 의사표시를 거두어 드릴 수 있죠. 그 거두어 드리는 것을 철회권 행사라고 합니다. 내 의사표시 거두어 드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철회권 행사해버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겠죠. 더 이상 이 거래행위 내용들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의사표시했는 거 다 거두어 드리겠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회권 행사해버리면 무효 확정입니다. 이때 철회권은 물론 본인한테 해도 무방하고 무권 대리인한테 해도 무방합니다. 누구한테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최고권 행사는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된다? 본인에 대해서 행사해야 된다는 면에서 이런 가장 최고권 행사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 철회권 행사는 상대방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계약을 했을 때만, 즉 선의의 상대방일 때만 철회권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철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확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어버리잖아요. 유효가 되어버린 뒤에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제한이 있죠. 철회권 행사는 아무 때나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내용의 제한 하에 철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 행사는 상대방 스스로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계약을 무권대리인과 할 것. 그리고 본인이 자기한테 추인하기 전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행사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이때 이 철회권도 역시 형성권이죠. 왜냐하면 철회권 행사하는 순간, 즉 본인이나 무권대리한테 나 철회한다 라고 하는 순간 무효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확정되기 때문에 형성권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철회하는 행위 자체는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무권대리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은 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철회권 행사하거나 선택적으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상대방은 최고도 철회도 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 유효되니까. 또 마찬가지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무효가 확정돼 버리니까 이런 행위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철회해버리면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무권대리행위가 없어져서 무효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은 추인을 통해서 유효한 행위로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해버리면 상대방, 병이라는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무권대리행위라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이 철회권은 누가 먼저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정해져 버린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본인과 상대방 사이는 이렇게 각각 두 개의 권리를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그런데 만약에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이때는 상대방은 자기에게 발생한 그 불이익, 지위를 빨리 정리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본인한테는 더 이상 추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내용대로 이행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못하게 되니까 이 상대방은, 거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한테 책임을 물 수밖에 없죠. 무권대리인에게 너 책임져라 이렇게 묻겠죠. 따라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고, 따라서 상대방은 권리를 갖게 되고 무권대리인은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이때 무권대리인의 이 책임은 무권대리인이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 아주 무거운 책임이에요. 너는 무권대리인으로서 행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응? 그럼 이 의무는 우리 법에서는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택한다. 어떤 내용을 선택하냐 하면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마음대로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청구하면 이제 무권대리인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때 이 두 개는 선택이죠. 가름하여 하는 거죠. 이 계약 이행을 청구해버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버리면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가름하여 행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입니다. 여기에 이행 청구에 의해서 이행 받았더라면 누릴 수 있는 이익만큼 금전적으로 손해배상하라. 그래서 이행이익의 범위로서의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러한 권리와 의무 관계가 발생할 때 이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선의고 무과실인 상대방일 때만 이 권리가 허용됩니다. 계약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인의 책임 의무는 어떨 때 발생하냐?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때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때만 무권 대리인은 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지기 위한 요건입니다. 요건은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때만 이 책임을 진다. 또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일 때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상대방의 권리와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요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고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이러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민법에는 1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자 84페이지부터 내용을 한번 쭉 여러분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 강의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메모해놓은 이 내용 있죠? 이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84페이지 쭉 내려가면서 보시죠. 동그라미 1번, 본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에서 니은 동그라미, 본인의 추인권. 이 부분은 거의 한 페이지 넘는 양을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본인의 추인권은 A, 의에는 보시면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 대해서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 성질은 형성권이고 상대방은 단독행위다. 추인권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겠죠. 본인의 상속인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인의 방법은 분료시경으로서 의사표시를 하면 되죠. 이때 상대방은 추인의 상대방, 이 보시죠.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그래요. 무권 대리인 그리고 상대방과 거래한 승계인까지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만약에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 알 때까지는 본인은 그 상대방한테 주장하지 못합니다. 추인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추인의 효과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확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디귿동그라미 본인의 추인 거절권 한번 보시고요. 리얼 상대방의 채우권입니다. 상대방의 채우권은 그 상대방의 선악 불문하고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있습니다. 상대방은 선이냐 악이냐 관계없이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이때 그 효과는 산란기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즉 지나가 버리면 날짜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발신주의가 적용된다라고 했죠. 거기에 조심할 것, 그죠? 거기에 추인 여부에 대해서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지막 C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 다만부터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유예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산란기간 정해서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란기간 동안 아무런 대답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안 하는 순간에 바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음, 상대방의 철회권. 이 철회권은 B 동그라미 보시죠. 행사. 철회권은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는 무효로 확정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86페이지 제일 하단에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87페이지에 제일 위에 기업,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니은, 책임의 요건은 많습니다만 그 중에요. C.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일 것. D. 무권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것.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D가 동그라미. 책임의 내용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는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동그라미 4번에 무권대리와 상속의 경우에는 하나만 정리하시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사망했어요. 본인 사망했는데 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 이 상속인이 단독 상속인이라면 이 단독 상속인은 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상속받게 되죠. 이렇게 상속받으면 여기에 무권대리인이었던 자는 상대방한테 추인권 행사는 가능하나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추인 거절을 인정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합니다. 금반응 원칙에 반합니다. 모순행위에 위반됩니다.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상 무권대리인은 상속받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죠. 그게 기억 동그라미입니다. 기억 동그라미. 그 부분을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88페이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인데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계약의 무권대리 원리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확정적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추인이라는 제도가 여기는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확정적 무효가 처음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유동적 무효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로 했을 때 그때는 그 무권대리 행위 자체가 확정적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통해서 그 단독행위 유효로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대리를 한번 볼까요? 표현대리는 여기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했네요. 상대방, 신뢰한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유권대리처럼 취급하는 제도다 이렇게 했고, 이때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인은 외관을 가지고 있다. 그 외관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만한 귀체사유가 있기 때문에 유권대리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한다 이랬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원리는 뭐냐? 권리 외관의 법리라고 합니다. 이 원리에서 이렇게 유권대리처럼 취급해서 상대방을 보호해준다. 상대방 보호라는 것은 거래 안전이죠. 거래 안전 제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 민법의 표현대리 제도 유형은요. 자, 우리 교재는 88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양갈로 2번 책임의 근거 했는데 보면 권리 외관의 법리에 근거해서 표현대리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표현대리 성질은 무권대리라 그랬죠. 유권대리처럼 취급할 뿐이지 유권대리다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대리는 우리 민법 규정에서 민법상 세 가지 형태를 인정하고 있죠. 그것이 양갈로 5번에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 125조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 129조 표현대리 였습니다.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지금부터 또 하나씩 요건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125조 표현대리는 본인이란 사람이
거래 상대방 제3자한테요. 내가 누구누구한테 대리권 수여했으니까 그 누구누구하고 너가 거래해라. 내 재산 거래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3자한테 이렇게 통지를 해놔놓고 표시를 해놔놓고는 실제로 대리권 수여하지 않아 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그 표시받은 제3자 있죠. 이 제3자는 본인의 이 표시를 통지를 믿을 거 아닙니까? 믿고서 그 지정했던 그 누구누구하고 거래 내용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대리권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대리권 있는 줄로 믿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25조, 126조, 129조는 거래 상대방이란 것은 직접 상대방만을 말합니다.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말할 이 사람. 그리고 이 상대방은 반드시 대리권 없다는 거죠. 표현대리에 대리라는 사람한테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리권은 없다는 사실을 선이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 왜냐?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해야 되니까요. 대리권 없는데도 무권 대리인에도 불구하고 무권 대리인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공통이죠. 이거는 이런 경우에만 보호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본인이 제3자, 이 제3자가 바로 직접 상대방입니다. 이 상대방한테 자, 누구누구에게 누구라는 사람한테 대리권, 이러이러한 대리권, 스몰 a 대리권 수여했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표시. 이 표시가 뭐예요? 통지죠, 통지. 통지. 대리권 수여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니까 관념의 통지라고 그러죠. 통지인 준법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는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누구라는 사람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지는 않았어요. 대리권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하고 제3자인 직접 상대방하고 대리행위 한 거죠. 이렇게. 요 내용대로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대리행위 했는데 이 사람은 아직 대리권 없는 대리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여기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믿었죠. 신뢰했죠. 신뢰한 경우에만 보호되는 거야. 신뢰란 말은 뭐예요? 얘가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제3자여야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제3자는 이 대리행위 내용대로 본인한테 너 내한테 표시했잖아 이거. 표시한 대로 책임져 라고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물으면 주장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부 다 표현대리 주장은 누가만 할 수 있나? 상대방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을 했죠. 직접 상대방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표현대리 주장은 직접 상대방만 할 수 있어요. 만. 이 직접 상대방은 신뢰한 사람이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되죠. 반드시. 자, 여기다 하나만 더요. 이 선의 무과실은 학설들은 모두 본인의 입증 책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설은 여기에 있는 125조 상대방, 126조 상대방, 129조 상대방은 전부 다 본인의 입증 책임. 자, 그래서 이게 대리권 수여했다는 사실 125조에서는 그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대로 대리행위를 했어야 되고 대리행위 했다면 이때 대리행위 당시에는 선임무과실 상대방이 한다. 그래서 세 가지죠. 요 요건이 세 가지. 표시행위 할 것. 두 번째, 대리권 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행위. 요 표시한 대로 대리행위 할 것. 세 번째, 상대방은 믿고 선임무과실로 대리행위에
응할 것. 그러면 이제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 권리가 뭐냐? 이 행위 내용대로 책임져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 있는 직접 상대방한테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한 표현되니까 대리권 수여가 뭐예요? 수권행위 아닙니까? 수권행위 했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존재. 그러니 여기에 수권행위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건을 따져보니까 자, 그것이 우리 교재는 89페이지 수권행위에 관한 설명, 수권행위 표시, 니은 표시 방법은 제한이 없다. 말로 하든 글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또는 불특정인 하든 무방하다. 대리권이란 말을 쓰든 대리란 말을 쓰든 사용하지 않든 무방하다. 직함 명칭 등 이런 거 사용하고 있는 거 묵인하고 있는 것도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효과.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면 본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은 이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주장은 못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했을 때만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질 뿐이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했죠.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제도니까 오로지 그 주장은 직접 상대방만 할 수 있다. 그때 직접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시는 상대방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90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적용 범위 했죠. 125조의 표현들이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한다. 임의 대리에만 적용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건에 대리권 수여 행위를 했다고 표시할 것 이거잖아요. 대리권 수여 행위를 했다고 표시할 것. 대리권 수여 행위는 뭐예요? 수권 행위를 했다고 표시할 것 이 말인데 수권 행위라는 것은 임의 대리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25조의 표현대리 제도는 요건상 임의 대리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6조 표현대리요. 자, 126조 표현대리는 간단합니다. 오히려 간단한데 복잡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줄여서 월권대리행위라고 합니다. 월권대리. 권한을 넘는 대리. 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첫 번째,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자기가 주어져 있는 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월권 대리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할 것. 세 번째, 이 월권 대리 행위 할 당시에 상대방, 거래 상대방, 직접 상대방이죠? 직접 상대방인 제3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뭐를? 이 월권 대리 행위, 대리권이 있다고 월권인 권한을 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이 직접 상대방,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직접 상대방이 누구한테 기본 대리권을 준 본인 있죠. 그렇죠? 여기에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본인한테 야, 이 내용대로 책임을 져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하면에는 이 내용대로 책임이 발생한다. 이런 거죠. 요 내용대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 내용대로 책임진다 라는 것이죠. 월권 대리인들. 자, 이때 우리는 여기 기본 대리권의 존재에서 요 대리권요. 대리권은 모든 대리권은 다 들어가요.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또 사법상 대리권이든 아니면 공법상 대리권이든 관계없습니다.
사법상, 공부상 대리권 다 됩니다. 심지어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 대리권, 예컨대 125조에서 보여지는 표현 대리권 또는 129조에서 보여지는 표현 대리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125조 요건과 126조 요건이 경합되었을 때 결국은 126조를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는 129조의 요건과 126조 요건이 경합했을 때 126조를 적용한다 이 말이죠. 자, 요것도 역시 판례 태도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월권 대리행위, 이 월권, 이 대리행위 있죠, 대리행위. 이 대리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이 월권 대리권이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있는 월권 대리와 기본 대리권의 성질이 전혀 달라도 관계없습니다. 이종이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하죠. 이종이어도 무방하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이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는 돈 좀 빌려와라 라고 대리권 줬는데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해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등기 이전에 대한 대리권을 공법상으로 줬는데 법무사님한테, 근데 법무사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매매계약을 체결해버렸다. 그래도 이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월권 대리. 그러면 이 대리 내용대로 상대방이 이렇게 정당한 이유 범위 안에서는 저기 있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책임 물으면, 그죠? 이때 정당한 이유란 것은 행위 당시에 있어야 되겠죠. 당시에 존재해야 될 것이고, 당시에. 동시에 정당한 이유가 무슨 말이냐? 바로 월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월권, 이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의미와 선의 무과실이라는 말이 같다.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란다. 이 대리권이 없는 거죠. 없는 대리권에 대해서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직접 상대방은 이 행위 내용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이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다는 것, 선의무과실한 입증, 요 입증은 누가 해야 되냐? 우리 판례 중요합니다. 학설은 본인이라고 그랬죠? 이 본인이 입증 책임져야 되겠죠? 여기에 판례는 여기는 상대방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한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한테 정당한 이유, 선의무과실한 사실을 얘가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것만 좀 잘 봐두세요. 이 부분 또. 자, 그 다음에 129조 표현대로 한번 볼까요? 자, 129조 표현대리. 이거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라고 하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보통 뭐 멸권대리라고 하죠. 멸권대리.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일단 대리권이 존재했다가 소멸해야겠죠. 존재 후 소멸. 두 번째, 소멸 상태에서 소멸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할 것. 대리행위를 할 것. 세 번째, 이 행위 당시에 상대방 있죠.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이 뭐예요?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 그죠? 이 소멸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직접 상대방은 본인한테 이 대리행위 내용대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간단하죠. 대리권이 일단 존재했다가 소멸할 것.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할 것. 대리행위 할 당시에 직접 상대방은 대리권을 소멸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을 것. 이렇게 되면 그 직접 상대방은 본인한테 이 대리행위 내용대로 책임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선의무과실은 하설과 판례가 모두 본인이 책임을 면하려거든 이걸 입증해라. 즉 선의 아님을 또는 과실 있음을 입증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죠. 임의 대리에만 적용. 126조나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돼요. 이것만 특징이죠. 그 다음에 126조의 특징은 뭐냐?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정당한 이유란 말은 월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책임이다. 이게 특징이죠. 자, 요 두 가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25조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한다. 그 다음 126조 표현대리에서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라는 선임무과실을 입증을 상대방 스스로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우리 표현대리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또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표현대리 행위는 자, 무권대리입니다. 공통적으로. 그죠?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이고 모두 무과시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학설은 모두 본인이 입증 책임을 지게 하고 있죠. 입증 책임을. 그러나 판례에서는 한계 126조에서만은 상대방이 입증하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죠. 여기에서만. 그죠? 나머지는 이거 똑같은데. 그 다음, 이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할 수가 있고, 주장하면 권리 의무 관계가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유효가 이렇게 취급한다. 그죠? 자, 여기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 표현대리는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강행법규에 위반된 무효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 왜냐? 강행법규 위반되면 절대적 무효거든요. 추인한다고 해서 또 표현대리가 된다고 해서 유효가 만들어줄 수 없어요. 확정적 무효예요. 그래서 표현대리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그 다음에 표현대리에서는요, 본인이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과실상계, 이게 여기에도 표현대리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공통적인 내용으로 표현대리를 함께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 제도하고 표현대리 제도를 함께 묶어서 무권대리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효와 취소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